자, 이 역발상 전략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하고는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투자할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펀드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장기간 시장을 능가한 펀드를 골라라. 10년 이상 시장을 이긴 펀드를 골라라. 참 이 말은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펀드 고를 수 있습니까? 고를 수 없어요. 제가 즐겨 찾는 사이트가 펀드 닥터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실적은 3년 실적입니다. 5년 실적 제가 살펴보면 엉터리예요. 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실적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배당 수익률이 가만히 안 돼 있어요. 배당 수익률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매년 2% 안팎이 복리로 영향을 주는 건데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유명한 게 뭐냐면은 ETF하고 일반 펀드하고 실적을 비교할 때 일관성이 없습니다. ETF는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분배금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분배금은 수익률 계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ETF는 억울한 겁니다. 일반 펀드는 이게 가산되는데 공정한 평가가 안 됩니다. 사실은 국내 펀드는 그 평가는 인프라가 자신 상당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드래먼이 좋은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높은 펀드 매니저를 계속 운영하는지 확인해라. 자, 우리나라는 펀드 매니저들의 그 평균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5년입니다. 네, 철새들이에요. 좀 잘한다 싶으면은 금방금방 떠나버립니다. 네, 이거 확인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 제시하는 게 뱅가드의 그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 비용이 적은 인덱스 펀드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자, 대형 가치주 펀드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형주 좋아하죠? 그리고 접근 방식이 가치주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뱅가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뱅가드의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형 성장주하고 대형 가치주하고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5년 실적, 10년 실적 어떤가 봤는데 5년 실적은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조금 낫죠? 성장주가 좀 유리합니다. 근데 10년 실적은 가치주가 더 잘 나옵니다. 이것만 보고서는 어떻게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럼 대형주 말고 소형주는 어떨까 한번 봤습니다. 근데 소형주의 경우에 5년 실적은 성장주가 유리하고 10년 실적은 가치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뭐 특별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펀드를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국내 펀드 중에 뭐 배당주 펀드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참 웃깁니다. 배당주 펀드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일부는 시장 평균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낮은 배당주 펀드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와의 약속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스타일 드리프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펀드가 참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치주 선정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주를 어떻게 평가 기준을 정하느냐면은 PBR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순서를 쫙 열거해가지고 50%를 잘라서 이 50%를 가치주라고 간주를 하고 나머지 50%를 성장주라고 보는 겁니다. 웃기죠? 성장주가 성장 전망이 좋아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주가가 폭락한 기술주도 가치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일부 종목은 가치주 겸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게 어떤 게 가치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가치주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주 펀드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드래머는 해외 투자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적이 장기간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펀드 실적이 좋았던 건 대부분 환율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변방이잖아요.
세계 경제 흐름의 휘둘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IMF가 그랬고 근래 오기지 사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심한 홍역을 앓게 되죠. 거기다가 환율까지 덤태기를 쓰게 되는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해외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 결정적인 시기를 버티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환 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 해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환 해지는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 해지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환 해지는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그 비용은 점점 더 커집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환 해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환 해지는 관리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환 해지를 하려고 그러면 다이나믹 해칭을 해야 됩니다. 기초 자산의 가치가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 기초 자산의 증감에 따라서 해칭을 하는 양도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국내 금융기관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서 투자자들한테 환 해지를 강요를 했다가 강하게 권유했다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으로 깨졌죠. 환 해지는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주요 통화의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달러, 유로, 엔화를 균형 있게 보유를 하게 되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결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통화를 균형 있게 분할해서 보유하게 되면 저절로 상쇄되게 됩니다. 그러면 환 해지에 들어간 비용 걱정할 필요도 없고 관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투자 수단이 ETF가 있습니다. 저는 ETF를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ETF는 해외 분산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ETF 투자는 환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아직 국내는 해외 투자하는 ETF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몇 개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비교적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코덱스 차이나입니다. 그런데 코덱스 차이나도 사실은 보수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한 1% 되거든요. 그게 좀 더 내려가면 좋겠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데 근데 앞으로는 그런 종류의 해외 투자하는 ETF들이 계속 도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머지않아서 여러 가지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해외 직접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 이트레이드 증권 같은 데 계좌를 트게 되면은 직접 해외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수수료를 건당으로 부과하는데 건당 20달러에서 한 25달러 정도 됩니다.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10만 원이 체결됐다.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대량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체결은 분할돼서 체결되는 수가 있거든요. 분할된 건수로 다 계산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골치 아픈 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매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이득세 20% 내야 됩니다. 거기다 주민세 2%까지 또 추가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아무리 깝깝하고 성의 안 쓴다고 하더라도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조만간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ETF가 국내에 들어오기를 바라죠.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에 보도된 바로는 올해 뱅가드가 국내에 진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제 진출할지 모르지만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또 아주 중요한 유의사항이 뭐냐면 매도 시점을 잡는 겁니다. 참 이 매도 시점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 자신도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일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매도하다가 다 망하죠. 그래서 흔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왕복 여행을 많이 합니다. 주가 상승할 때도 계속 부들고 있다가 팔지 못하고 결국 그게
쭈룩 미끄러져서 다시 원위치로 오죠. 주식 붙들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드래먼이 지침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매입할 때 매도 기준을 미리 결정을 해라. 그리고 기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이를 악물고 매도해라. 나중에 뭐 어떻게 되건 상관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매도해라. 부진한 종목, 샀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실망시키는 종목은 3년까지 기다렸다가 팔아라. 템플턴은 6년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기본이 악화되면 미련 갖지 말고 즉시 매도해라. 저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벽돌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약점이 많고 어리석은 존재거든요. 그때그때 판단하려다 보면은 엉뚱한 판단 내리기 십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미리 규칙 정해놓고 더 이상 판단하지 말고 요건 충족하면 바로 기계적으로 실행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게 10중 8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바로 벽돌집이다. 늑대가 와도 버틸 수 있는 벽돌집이다. 그래서 드래먼 얘기합니다. 아무리 전망이 밝아도 PR이 시장 수준이면 교체해라. 미련 갖지 말고 교체해라. 자, 달의 뒤편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퍼주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쭉 했는데, 자, 그러면 저퍼주가 기본이 개선돼서 상승한 거냐? 그리고 고퍼주는 기본이 나빠져서 하락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전의 과잉 반응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다. 성장성이나 수익성 지표로 보면은 고퍼주는 계속 좋았다. 그리고 저퍼주는 계속 죽을 수 없다. 그 그림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본 거는 투자 이후 기간입니다. 기준 시점 이후 것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저퍼주는 시장보다 계속 빠르게 올랐고 고퍼주는 시장보다 뒤처졌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그 이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저퍼주들은 짓밟혀가지고 바닥으로 추락했었고 계속 고퍼주는 엄청나게 천장을 뚫고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과잉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퍼주를 짓밟은 게 너무나 혹독했고 고퍼주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과잉 반응에 대해서 이후에 수정 작업이 진행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놈은 내려가고 너무 밟혔던 놈은 다시 올라가고 하는 수정 작업. 길게 보면 평균 회귀의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좀 전에 겨우 요거 먹자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제대로 먹지 왜 겨우 이거 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드래먼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유능한 점쟁이를 찾아봐라. 그런데 그런 점쟁이는 아마 이런 거 안 해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재벌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이 뭐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는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방법은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 먹고 만족하자 하는 게 바로 역발상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드래먼이 정리를 합니다. 평균 수익률 회귀는 경쟁시장의 기본 원리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투자자들의 과잉 반응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그 사람들이 바보짓 하는 걸 이용하는 편이 시장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21세기의 투자. 위기는 기회다.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과거에 위기가 왔을 때 쭉 분석을 해보니까 1년 후에는 수익률이 25.8%나 되고 2년 후에는 37.5%가 되더라. 위기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의 찬스다. 이때 주식을 매도하는 거는 정말 바보짓이다. 11번 중에 10번은 큰 돈을 벌었다. 위기에 샀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 주가 하락의 이유를 분석해보면 근거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위험을 폭넓게 분산해라.
아무리 폭락했어도 지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가치 구명주를 활용하라. 주가가 폭락할수록 큰 수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다. 사실 이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다. 이 말에 눈이 번쩍 떠져야 됩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이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로는 재무부 단기증권, 단기국채는 무위험 자산으로 나옵니다. 위험이 없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리고 주식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잼은 이걸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한번 장기적으로 보자. 1년부터 30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누적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라. 그랬을 때 주식은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하지만 단기국채,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얘는 제자리 걸음이죠. 주식이 우위인 기간이 1년 때는 67%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100%가 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기간의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위험이 뭐냐? 여러분은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말 위험한 거는요, 뭐냐면은 자금 부족 위험입니다. 자금 부족 위험.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내 재산이 먼저 사망하는 위험입니다. 무익분으로 남는 그 위험. 그런 위험을 생각하면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주식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재산이 바닥나기가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기간으로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가져갈 때는 이거는 결코 그 위험에서 보호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 더 안전하다. 사실 제레미 시겔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스탁스 포더 롱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고전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논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 말로 무위험 자산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소형주 투자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드레머는 소형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를 하는데 소형주 자체에 어떤 좋은 특성이 있는 게 아니다. 소형주라고 해도 저포주일 때만 여러 가지 장점이 발휘가 된다. 소형주 투자에도 반드시 저포주를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유의사항을 쭉 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 좋은 얘기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것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변치 않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정말 여운이 남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식만 바뀐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는 그 원칙만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가슴에 새겨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책에 나온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아마 이쯤에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1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최근 같으면 드래먼이 또 뭐 한마디 하지 않았겠느냐? 무슨 얘기 했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인터뷰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드래먼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종류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2, 3년 동안은 주식과 부동산이 최악이었지만 앞으로 2, 3년 동안은 주식과 부동산이 최고의 실적을 올릴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8개월 정도 경기 침체가 지속돼 왔는데 이런 침체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거로 보인다. 다만 은행 부문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은행은 한 2년 정도는 더 지나야 안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투자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가치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요. 많이 알아야 되죠? 인적 압박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장 초과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대동소이합니다. 다 똑같은데 다만 지식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분석하느라고 그렇게 달려들 필요 없고 미래 예측하느라고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바보 같은 행동을 잘 관찰해서 거꾸로 가면 된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인덱스 투자의 경우 인덱스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도 별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시장 평균 수익입니다. 면회 투자. 그 전문가들의 말 따르고 본능에 충실한 투자입니다. 본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식, 심리, 시간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은 어떠냐?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 왜냐? 노고가 없으면 성과도 없기 때문에. 즐기려면 돈을 내야죠. 확실한 방법이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이 신뢰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자, 신뢰도라는 거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과 4번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몇 가지 원칙만 충실하게 지키면 시장 평균 수익 확실하게 나오고요. 4번은 본능에 충실하면 확실히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자기는 가치 투자를 생각한다고 믿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거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은 찰리 먼거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말로는 가치 투자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는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 드물더라.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른다고 그러면 저는 이걸 택하겠습니다. 이게 만만한 차이가 아니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한테 책을 몇 권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은 이렇습니다. 월가의 영웅,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시장 변화를 이기는 투자, 역발상 투자. 이 네 권은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만 권해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권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현명한 투자자. 근데 이 책은 좀 아쉽습니다. 이 책은 원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고전인데 사실은 번역 상태가 별로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읽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전 아직도 이 책을 못 읽었어요. 읽다가 몇 번씩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늑대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벽돌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책은 벽돌을 제공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곁에다 두고 계속 틈틈이 읽고 저자와 심층 대화를 나누고 음미하면서 여러분의 원칙을 쌓아나가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책은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책은 음식과 같습니다. 좋은 음식은 몸에 도움이 되지만은 때로는 불량식품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방부제, 향료, 색소 참 뜯어야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푸라기나 판자가 그 재료라서 벽돌하고 섞으면 오히려 집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좋은 책을 골라서 정독을 하고 그걸 내 거로 만들고 벽돌집을 쌓는 방법이 저는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책에 대해서 좀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제 홈페이지하고 메일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저 피발주들이 단기간을 빼고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저한테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이 저도 이제 한때 데이터를 많이 다뤄봐서 하는데 이게 별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뭐냐면 데이터 클린징이에요. 기초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솎아내고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큰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가비진 가비지 아웃이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알면 좋겠는데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몇 %가 맞는다고 보는지요. 근데 대중과 반대로 가라,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무조건 거꾸로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대중이 항상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개미들,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 단주 투자자들은 되게 다 경험도 없고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주 투자자들이 하는 그 행태에 반대로만 가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듯하죠. 실제 분석을 해봤어요. 단주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하고 반대로 갔을 때 과연 돈을 벌었겠느냐. 돈을 못 버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단주 투자자가 어리석다고 해도
절반보다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대강 절반에 가깝게 시장을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것만 보고서 반대로 가는 그런 게 역발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거기는 어떤 그 깊은 철학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레먼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주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했어요. 과거 수십 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여러 각도로 잘라봤습니다. 기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으로 다 잘라봤는데 역시 소외받은 비인기 종목들이 계속해서 높은 실적이 나오더라 하는 거를 그 간단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철학을 얻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때 그때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저는 맨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살 빼는 거 별로 쉽지 않죠? 네, 살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투자로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정말 어려운 요소가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말 참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역발상 전략을 시행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5년은 필요합니다. 그 미니멈입니다. 자, 아무리 실적 나빠도 3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3년 가지고 성과 나오겠어요? 아닙니다. 5년 정도 돼야 승률이 87%가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서 좀 성과를 기대하려면 10년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드레먼이 좋아하는 기간은 제가 보기 25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 계속 유효한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한테 화끈하게 대박 종목을 찍어드리지 못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